안녕하세요. 그래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바로 간다 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초록 유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이라는 단편입니다. 이 작품은 2011년에 매거진 오브 판타지 앤 사이언스 픽션에 실렸었는데 네뷸러상, 휴고상, 세계 환상 문학상을 모조리 수상하면서 SF 판타지 문학계의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종이동물원은 켄 리우의 단편집 표제작이기도 한데요. 몇 년 전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었죠. 자, 그럼 유초가 작가인 켄 리우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켄 리우는 1976년 중국 란저우시에서 태어나 1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는데요. 그 후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습작을 시작해 수많은 단편을 썼지만 오랫동안 출판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2002년 포보스 SF 단편선에 카르타고의 장미를 발표하며 소설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11년에 발표한 단편 종이동물원으로 SF 및 판타지 문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휴고상과 네뷸러상, 세계 환상 문학상 등을 모두 휩쓴 최초의 작가가 됐습니다. 와. 현재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술 전문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면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와, 이력이 엄청 화려한데요? 프로그래머이면서 또 변호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뭔가 문이과를 완전히 섭렵하신 분인가?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기술 전문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어려운 있다고 거 합니다. 하시네요.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법률도 알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이 표제작인 이제 종이동물원은 이 단편집, 정말 훌륭한 단편집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감성적이고 좀 소프트한 작품이고요. 함께 실린 작품들 중에는 보다 SF적인 작품들도 많고 놀라운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겪었겠죠. 이민자였으니까요. 중국에서 건너온. 겪었던 본인의 경험에서부터 좀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거기서 사라져가는 신화의 세계,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너무 멋진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사고하고 판단이 좀 마비된 채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인간의 어떤 그 사이보그와의 맞설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약간 충격을 주는 작품들도 있었고 또 기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다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종이동물원만 다루기로 했고요. 그럼 산꽃이 종이동물원의 줄거리를 예쁜 목소리로 전해주시겠어요? 소설은 서술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나를 위해 엄마는 그동안 모아둔 포장지로 종이 호랑이를 접어주는데요. 엄마가 그 호랑이에 숨을 불어넣고 내가 손을 뻗자 그것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 뒤로 엄마는 염소, 사슴, 물소, 상어 등 내가 원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접어주고요. 모두들 마법처럼 살아 움직였어요. 어린 시절 나는 이 동물들과 함께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나는 중국계 미국인 소년 잭인데요. 아빠는 결혼중개회사에서 카탈로그를 보고 지금의 엄마와 결혼을 한 거예요. 엄마는 영어를 거의 못해서 중국어를 썼고 나는 중국인의 눈매를 가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10살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0살 때 이사를 가면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요 문제가 차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엄마를 혐오하면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년을 함께했던 종이 동물들을 상자 안에 모두 가두고 다락에 처박아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병을 앓다 죽는데 죽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 뒤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떠올리니까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책 모임에서 한 3-4년 전에 같이 읽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SF나 판타지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책 모임 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종이동물원 이 책이. 그래서 '아 내가 해 보지도 않고 선입견을 갖는 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가.' 그런 생각하게 돼서 이 책이 저에게는 편견을 깨준 아주 고마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읽어도 이 서문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남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려 애쓰며 평생을 보낸다. 그것은 기억의 본질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무감하고 우연적인 우주를 견디며 살아간다." 그때 특히 좀 글쓰기에 집중할 때라서 내 얘기를 많이 쓸 때였는데 내 이야기를 말하고 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인제 이 책을 찾아보는데 종이 호랑이 라오후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했나 봐요. 제가 자꾸 종이 호랑이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 보니까 종이 동물원이더라고요. 종이 동물원이었어. 네. 아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이 서문이 자꾸 약간 머리를 약간 때려 가지고 지금 약간 멍해졌는데 무감하고 우연적 우주를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라고 지금 유초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냥 무감하고 우연적 우주를 견디는 게 삶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음. 얼마 전에 시를 읽었는데 음. 그러니까 나희덕 씨의 시였는데 음. 그 개미가 진딧물과 공생을 하는 그 음. 내용으로 시를 쓰셨어요. 근데 개미가 물을 먹고 싶을 때 진딧물을 더듬이로 건드린대요. 그러면 진딧물이 달콤한 액을 내놓는데요. 뭐 그걸 이제 개미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또 진딧물을 뭐 무당벌레나 이런 걸로부터 지켜주고 서로 공생을 하는 건데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거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개미는 개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거고 진딧물은 진딧물을 위해서 사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얘네들이 무슨 배려와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서로서로를 착취하는 데 관심이 있지 남한테 뭔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근데 이 시인은 그 진딧물의 맛이 궁금한 거예요. 그 진딧물을 딱 개미가 건드렸을 때 진딧물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내어 줄까? 이게 거기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거 시를 썼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각자가 뭐 자기 뭐 패턴 체계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대로 사는 거죠. 사는 거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말을 해 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네.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음. 각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떤 공감의 그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해 주고 만약에 듣는 분들이 또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감하고 우연적인 우주를 이런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비롭지 않은 그 무감하고 우주는 뭐 자비롭지는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지 따스함을 좀 느껴보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으로써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여기 작가는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상꽃은 네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요 책을 팟캐스트 한다 그래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처음 읽었는데 되게 바쁜 중에 읽어 가지고 저도 서문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 서문 못 읽고 딱 그것만 종이 호랑이 딱 그 편만 읽었었는데 그냥 되게 가볍게 앞에 보니까 되게 가볍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낭독이나 하면서 읽어볼까 해서 그냥 낭독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동물들 에피소드 나올 때 막 톤도 높고 막 재밌네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왈칵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이고 이래서 멈추고 읽고를 반복하면서 낭독을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코맹맹이 소리만 나는 거예요. 낭독에서. 예, 그러면서 읽었으면 좀 약간 충격적인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책 이야기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같이 얘기해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처음에 중국인 엄마의 종이접기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엄마가 종이로 아까 산꽃이 얘기해줬지만 동물을 접어서 바람을 넣으면 동물들이 생명을 얻어서 막 그때부터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엄마의 마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캔리우가 약간 신화적인 것들, 또 마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뒤에 다른 작품들에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좀 신화적인 어떤 상상력 같은 것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것도 엄마의 마법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이 종이접기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표지에 나와 있는 부분 너무 정교하게 잘 접었거든요. 정말 이런 게 진짜 접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들 종이접기는 좀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과거에 우리 사춘기 때 종이약 많이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 종이약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후 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 물통에다가. 각자 종이접기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으면 좀 듣고 싶네요. 저는 뭐 재밌는 일환지는 모르겠는데 애들 어릴 때 이제 종이접기를 가지고 역할놀이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이접기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띵동 하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부터. 그러면 애들이 이제 꼬맹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선생님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놀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종이접기 잘 몰라가지고 종이접기 책 보면서 그거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종이접기 책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종이접기로.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이 어렸으니까 아주 단순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어떨 때는 스케치북 같은데 오려 붙여가지고 같이 스토리 만들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학 같은 거 이렇게 숨을 이제 불어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동물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인형놀이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종이접기 선생님 오시는 시간에. 근데 저는 너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게를 못 놀아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놀아줬는데 애들이 시시때때로 도대체 종이접기 선생님 언제 오시냐, 왜 안 오시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책을 던져줘 버리고 저는 폐업을 해버렸다는. 여기 주인공 엄마랑도 거의 비슷한 체험을 하신 거네요. 엄마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요. 이 엄마는 체력이 달려서 그렇게는 못 그래도 해줬어요.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겨줬겠어요.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역시 훌륭한 엄마입니다. 유투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종이약 가요 있잖아요. 전영록.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제가 이 전영록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연식이 다 나오네요. 네. 저희가 책받침 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전영록이었습니다. 전 장구경이요. 바가는 어떠셨어요? 전 소피 마르소를 그렇게 책받침에 했던 기억이 나요.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PBK츠였는데. 그 3대에 있었잖아요. 3대비. 브룩실즈까지. 막 줄줄이 깨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전영록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가수가 부른 종이약 그 노래도 엄청 좋아했고 저희 때는 그거 이렇게 종이약 접어서 친구 생일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유리병에도 담아주고 하갈 같은 것도 하갈도 접었어요. 하갈도 접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종이접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갔는데 종이접기로 만든 작품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그 종이접기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그럼 너도 만들어 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재주도 좀 없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권유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강제 종이접기를 해서
이렇게 세모꼴로 만들어서 백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저 신혼집에 이렇게 놓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그 종이접기 얘기가 나오고 종이 동물들 얘기가 나온 이후에 슬픈 사연이 나오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중국인 엄마가 나오잖아요. 엄마는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인 아빠랑 결혼해서 이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사연이 나오는데 엄마의 사연. 예, 좀 중국의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좀 슬픈 역사가 이렇게 배경에 깔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대혁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사연들이 너무 반전이어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요거 이제 하면서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여전히 문화대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약간 좀 물음표는 생겼어요. 언어가 사실은 권력이잖아요. 그 현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린 시절에 문화대혁명 하니까 좋은 걸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파시즘이었던 거죠. 파시스트의 어떤 권력을 위한 끼 같은 거였는데 그 1966년부터 10년 정도 지속돼 있던 그 문화대혁명 때 벌어진 일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찾아보니까 그때 진짜 서로 고발을 하면은 제가 부르주아 사상 같은 걸 갖고 있어. 이래서 고발을 하면 그게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친구끼리, 이웃끼리 서로 고발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숙청이 됐는데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진짜 반동분자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던 시민, 지식인, 예술가, 교사, 학생들까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냥 농촌에서 살았던 부모님도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결국은 희생되고 이 주인공 여자는 고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장국영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영화 네. 패왕별이 패왕별이. 거기도 맞아요. 예술가들이 그렇게 네. 핍박을 당한 게 그거거든요. 네, 그 네, 네. 배경이거든요. 네. 용어가 문화대혁명이라고 이제 책에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이제 공식 명칭화 됐을까요? 찾아봤더니 문화대혁명의 공식 명칭이래요. 그쵸.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공산당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 했더니 지금 학계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치 숙청운동, 그다음에 마오의 사상 독재운동, 뭐 홍위병의 광기시대, 홍위병. 네, 반문화 대파괴, 뭐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을 학계에서 얘기하기는 하는데 공식 명칭은 아직도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들이 붙인 이름인 거죠. 네. 근데 저희 생각해보니까 저 옛날에 저희 그 근현대사 배울 때 있잖아요. 5.16을 5.16 군사혁명으로 배웠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군사반란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역사 해석하는 것들이 좀 진보하면서 이제 명칭도 아마 계속 바뀌지 않을까. 지금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들 막 읽으면서 좀 마음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권력자들의 광기라는 것이 이 문화대혁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뭐 5.18 광주라든지 아니면 뭐 4.3이라든지 말하자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항상 이런 비극이 휩쓸고 가면 뭐 1년만 열흘만 휩쓸고 간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소설 속의 엄마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주변 이웃의 고발로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돼서 홍콩으로 팔려가가지고 식모살이를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이제 미국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집을 갔어도 자기의 이전의 삶이 다 통째로 지워진 상태로 아무도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고 본인도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이었던 나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비극이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가를 또다시 봤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증언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읽었었어요. 네.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남자와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종이를 접어주면서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문화를 전수해 주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이 어머니한테는 유일한 기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되게 저도 좀 그랬습니다. 예, 슬펐어요. 이제 엄마가 카탈로그에 자기 사진을 싣고 그것을 미국인 아빠가 와가지고 모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다큐 영화 하와이 연가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 1세대 중에 사진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제 이거는 이금희 소설 나의 알로와 나의 엄마들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에 하와이로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에 강제 이주도 되고 뭐 본인의 의지로도 갔고 그런 이제 한국 이주 노동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감이 없으니까 조선에 자기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 있는 여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남자들을 고르고 또 남자 쪽에서도 사진을 보고 골라서 이게 매칭이 되면 이제 하와이로 가는데 그때는 하와이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나무에 빵이 열리고 신발이 열리고 옷이 열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대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진 신부들이 가난과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간 거죠. 막상 가보면 남자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그 사진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젊은 때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랬지만 어쨌든 결혼으로 맺어진 계약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을 살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바간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외롭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삶을 보면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그 사진 신부들 이야기가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또 최근으로 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또 농촌 총각들은 맞아요. 베트남에 있는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뭐 좋게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굉장히 모진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되게 외롭게 살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구박을 받거나 그런 것도 좀 떠올랐는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자기 국가가 되게 어려운 시대에 놓이면 왜 꼭 여자들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엄마가 접어준 종이 동물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돼 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막 라오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자기를 쫓아다녔다든지 물소가 뭐 간장 둥지에 뛰어들었다. 종이 상어를 했는데 얘가 뭐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항 속에 넣었더니 행복하게 살았다 막 이러면서 그 장면들을 그렇게 이게 아마 이제 이 소설을 판타지로 분류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별로 판타지적인 요소가 없는데 종이 동물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판타지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왜 종이 인형들하고 막 얘기하고 맞아요. 왜 애들 그렇게 놀잖아요. 정말 자기 머릿속에서 막 이 아이와 대화하고 이 아이의 시선에서 본 그 세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간 것처럼 좀 신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나의 사랑하는 동물들을 보고 이제 친구가 마크라는 친구가 놀러 왔는데 너네 엄마는 쓰레기로 뭘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바보 같은 싸구려 중국제 쓰레기라고 하면서 자기 종이 동물들을 굉장히 폄하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굉장히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되게 사회화가 되어 가면서 엄마가 이제 중국어로 말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고 예.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종차별이 있고 또 그 학교에 가면은 이제 중국인의
약간 그 눈매를 가진 서양 아이가 그 받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는 아이의 어떤 그 음. 반발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중국어로 말하지 말라고 엄마를 막 다그쳐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제 러브라고 하겠죠. 그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입술에서 느낀다. 하지만 아이, 중국어로는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라고 말하면 가슴에서 느낀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 구절인데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마음이 음. 너무 아팠어요. 음. 이렇게 외국인이랑 결혼한 커플들 보면 어떤 모국어로만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감정들을 나누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가수 존박 음. 있잖아요. 존박이랑 아이돌인데 NCT의 마크라고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해요. 둘이 교포기도 하고 영어로 막 대화를 하다가 마크라는 친구가 솔로 앨범을 냈나 봐요. 앨범 낸 기분이 어떠냐? 거기까지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마크가 뿌듯했어요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그 뿌듯했어요를 영어로 하면 뭐지? 프라우드, 뭐 어컴플리시 뭐 이렇게 둘이 막 찾다가 이거는 결이 다르다. 뿌듯하다라는 이게 한국적인 표현이라서 영어로 찾을 수가 없네. 둘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한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1대1로 대치되지 않는 말들이 있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 엄마를 생각하니까 더 그런 거죠. 이게 아이 영어 한자의 그 사랑 애자와 영어 러브와 1대1로 등가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환되지 않는 그 무엇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 안타까움, 외로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딱 표현된 것 같아서 이 부분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찡하고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지금 유초 말씀하신 것처럼 모국어에는 약간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감각이나 정서가 그 모국어 안에 같이 기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런 정서나 감각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의미를 배우고 그 의미에다가 나중에 후순위로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국어의 감각과 외국어의 감각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엄마 이제 중국어가 모국어인데 어렸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을 거고 그럼 그 사랑한다는 말에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각과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과 기억으로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슴에서 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찐하고 아팠고 이 소설이 겉으로는 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자들의 뭐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인종차별이나 혐오 이런 묵직한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니까 겉으로는 뭐 개인과 사회의 대결이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무참히 부서진 하나의 개인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도 한편 있는데 결국 속살은 되게 여리고 말캉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되게 진부한 주제지만 이 진부하다는 건 또 역으로 보면 보편적인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찡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에 그 모국어에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묻어 있다. 경험과 감각이 묻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뿌듯하다는 말이 이제 한국어로 유초가 얘기한 뿌듯이 이 가슴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그죠, 그 그죠. 느낌이잖아요. 감각이 묻어 있는 이 단어 자체에 이미 감각이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프라우드라고 그 영어를 외우면서 이게 개념 의미로만 외우는 영어로 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될 수가 없는 될 거죠. 수가 없는 그런 그게 같이 좀 음.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안 잊혀지는 뉴스 기사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간 싱글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맘이 원래 미국에서는 애기 혼자 놓고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애를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서랍장이 이렇게 넘어졌나?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음. 그랬을 때 그 사건 그 현장에서 이 엄마가 우리 음식으로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어. 쟤를 내가 죽인 거야 라고 했는데 잡아왔구나. 그거를 경찰에서 바로 그냥 번역을 해서 직역해가지고. 직역을 해서 어머. 잡아가서 정말 감옥에 있는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 이유도 이런 것 같아요.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사실 그 말을 배운다는 거라기보다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외국 여행을 가면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파파고를 쓰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문제 상황이 생겨서 그걸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직역되면 다른 말이 되고 저쪽에서 하는 말이 직역되면 다른 말이 돼요. 그래서 영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아, 파파고는 믿었는데. 파파고를 믿었는데 그래서 결국 안 되면 돈을 물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것은. 돈으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진짜 언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여가지고 여기 소설에서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그 종이호랑이를 싸구려 중국제 쓰레기? 싸구려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이 엄마에게 종이호랑이는 자기 유년 시절의 정체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유년 시절 자기가 살아온 고향, 자기의 정체성을 아이와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폄하돼 버리는 것은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엄마가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요. 자, 이제 결말이자 클라이막스 부분이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종이 동물들 안에 있던 엄마의 편지를 발견하죠. 이 장면도 좀 신비하게 그려졌죠. 종이호랑이 라오후가 내 무릎 위로 뛰어오르더니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서 뒷면에 이제 편지가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예,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인가 싶기는 한데 되게 신비롭게 읽히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예, 정말 신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한강 작품에서도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신비로운 뭐 영적인 존재가 마치 존재하는 듯한 약간 그런 장면들이 연상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상되기도 했어요. 이 편지 부분이 이제 눈물 포인트였을 것 같고 우리 산꽃이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줄거리 소개할 때 숨겨둔 부분이었는데요. 그 편지 전까지는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쓱쓱쓱쓱 읽어갔는데 저는 이 편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반전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었었고 그래서 25쪽에 보면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문득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이나 아빠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과 뒤에 편지가 확 연결이 되면서 그냥 저에게로 또 시선이 오긴 했어요. 제가 엄마나 아버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왠지 좀 마음이 되게 아프면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많이 여쭤보고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좀 들었어요. 네. 유촌 어떠셨어요? 저도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로 여기는 게 뭔지 아니? 자식이 다 커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야. 이거 뭐 우리도 같은 중국과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또 잘 알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효도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뭔가 이렇게 미뤄두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산꽃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과거, 그분들의 서사를 알아보는 것, 그런 것들도 이렇게 미루지 않고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제 친구들 중에는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분들의 서사를 남기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무언가를 미루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참 여기 편지 첫 부분이 "우리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들, 우리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지. 말을 걸려고 하면 네가 너무 화를 내서 엄마는 무서웠어."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아들이 말을 거는 걸 거부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왔던 엄마의 좌절이 여기 이 문장에서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너랑 얘기를 하니까 난 진짜 집에 온 것 같았단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사후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알았을 때 맞아요. 유추 말하기로 미루지 말고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저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5문장에는 썼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신문이나 잡지에 예쁜 거 오려가지고 카드 만드는 게 취미시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뭐 고등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날아올라라 막 이런 고등어처럼 생생하게 막 이제 이런 것도 쓰고 그러시는데 이제 하트가 막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걸 엄마랑 같이 점심 먹다 받았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왜 우니요?" 그래서 엄마한테 친절하게 말 못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 그쳐지는 거예요. 엄마도 외할머니한테 그랬다고? 그럼 그럼 뭐 나도.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엄마. 나도 이제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당할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다. 네. 보통 그렇게 마음 네. 전달 안 하시거든요. 하시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가? 말로도 어떤 뭐 카드로도 뭐 할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방법들을 이제 좀 써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럽네요. 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작품 종이 동물원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죠? 과거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짧은 단편 안에 묵직한 사회적인 문제들과 또 말캉한 사랑 이야기까지 이렇게 신비롭게 그려낼 수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고 감동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더 좋다고 하니까 또 읽어보고 싶고 청취자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이 소설집의 애독자로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네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저희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좋은 작품 들고 찾아올게요. 그래. 그래서